네. 자, 조약의 종류 사이로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조약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약이 종료되지 않고요. 예, 비엔나 협약상 조약 종료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의 위반이 중대한 위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위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엔나 협약에서는 비엔나 협약상 허용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 거부 또는 조약의 대상과 목적 달성의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겠죠. 60조 1항. 그래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상대적 무효 사유 비슷하게 그 반대 당사국이 그 중대한 위반을 주장하면서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조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 당사국의 종료 주장을 통해서 종료됩니다. 상대적 종료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사국의 의사를 세세하게 잘 봐야 되는데요.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는 어느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이 있고 다른 당사국들이 전원일치 합의를 본다면 위반국가의 관계에서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 당사국에 대해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로 종료시킬 수 있다. 60조 2항 A5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다른 당사국들 전원일치 합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자조약 자체가 즉각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자조약 자체를 즉각 종료시킬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중대한 위반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있다면 그 국가는 위반 국가의 관계에서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제60조 2항 B5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중대한 위반으로 조약 이행에 관한 다른 모든 당사국들의 입장을 급격히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국들이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주장할 수 있다. 60조 2항 C5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협약에서는 다른 당사국들이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전원 일치 합의가 없는 경우 나누어서 다자조약의 종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0조 5항에 보면은 중대한 위반과 관련된 이상의 내용은 인도적 성격의 조약에 포함된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0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국이 보편적 인권조약상 어떤 인권 침해랄지 그 조약 위반을 했다. 그것이 중대한 위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자조약의 다른 당사국들이 뭐 종료를 주장한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인권 관련한 위반 자체가 국내 헌법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뭐 인권 협약 당사국이다. 뭐 그게 가정해 보세요. 또는 뭐 다른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가 인권 가입 당사국이다. 인권 협약 가입. 그래서 중대한 위반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상대국이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의 관계에서 인권조약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상, 국내 법 체계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성격의 것이고요. 그래서 60조 5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타국이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위반한 그 상호주의, 소위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비엔나 협약상 다자조약 60조 2항 B5랄지 A5랄지 이걸 주장해서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60조 5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67페이지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0년 이게 권고적 의견입니다. 어드바이저럴 오피니언이고 1971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이제 조약의 중대한 위반 관련한 판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국제연맹 시대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기구가 국제연맹이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나미비아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후일 유엔 총회 안전보장 이상에는 나미비아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임 통치가 종료되었다고 결의했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를 무시했다. 안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 지배는 위법하다고 결의했다. 자, 위임 통치가 종료되었으니까 이제 위임 통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결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결의에 위반해서 나미비아를 지배했는데, 이것은 위임 통치에 관련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죠. 유엔 총회 안보리의 어떤 결의에 따라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조약은 종료한다. 위임 통치 합의는 당연히 종료한다. 것이죠. ICJ는 위임 통치 합의 역시 조약의 일종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임 통치는 이미 종료되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미비아 통치로부터 철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할 의무를 진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나미비아에서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배로 인한 어떠한 결과도 승인하지 않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 위반, 이것은 그 위임 통치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 비슷하게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의 1997년도 ICJ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쟁송 사건입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간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건설 공사 계약, 갭스코보 나디마루스 있나요? 그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관련한 계약인데요. 볼까요? 1977년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이게 나중에 이제 슬로바키아하고 체코로 이게 분리됩니다. 다뉴브강에서의 수력 발전, 항행 조건 개선, 홍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종합적인 공동개발 계획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두 국가가 조약을 체결했어요. 1999년 헝가리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정지 취소했다. 이 환경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주 최근에 많이 부각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정지 취소했는데, 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자국 내 사업 내용을 원래의 조약상 합의와는 달리 변경하기로 하였다. 변경하자. 그러다 1992년 헝가리는 이 같은 계획 변경은 1977년 조약의 위반이므로 1977년 조약은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제 국내적으로 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정지 취소했고, 또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합의와 달리 이걸 변경하기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는 그 계획 변경이 조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고 문제의 지역은 슬로바키아 영역에 속했다. 그래서 이제 당사국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죠. 자, 그래서 두 나라는 이 사건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판단 과정에서 ICJ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만이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근거가 되며 그에 이르지 못하는 위반은 대응 조치들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라도 조약법상 조약 종료 사유는 되지 못한다. 써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한 계획의 일방적 정지 취소랄지, 체코슬로바키아의 변경 계획 이런 것들은 흔히 조약이나 계약, 우리 사법상 계약에 유사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위반이지 이걸 중대한 위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 단계이고 실제로 이 계획이 실행되어서 조약 위반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위반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의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종료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우리 교재 371페이지입니다. 후발적 이행불능, 이것도 조약의 종료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 an object indispensable.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다. 61조이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이제 보면은 사법상 개념을 이제 조약법에서 원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컨대 건물이랄지 토지 건물이랄지 무슨 건축물이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발적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고요. 계약의 종료, 랄지 이런 법적 효과 발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까 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국가 간의 다툼에서 나온 것인데요. 재정적 어려움. 책임진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해 나갈 어떤 여력이 없다. 재정적으로. 그것이 후발적 이행불능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1997년도 RCJ 판결 보면 우리 376페이지에 원어로 보겠습니다. 페러 102, 페러 102문단, 102번 문단, 문단별. Hungary also relied on the principle of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s reflected in Article 6.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61조에 따라서 후발적 이행불능을 주장하고 있다. Although it was recognized that such situations could lead to a preclusion of the wrongfulness of non-performance by a party of its treaty obligations. 자, 그런 경우에 그 조약 당사국의 불이행, 위법한 불이행, 불이행은 wrongfulness, 위법한 것이죠. 이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후발적 이행불능은 이런 조약 당사국의 불이행, 위법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재정적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불이행이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상당한 사유가 있다. 불이행에 관한 이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 그런 불이행을 합법화 시킬 수 있지만은 the participant states were not prepared to consider such situations to be a ground for terminating or suspending a treaty. participating state죠. 그 조약 가입국이죠. 여기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는 재정적 어려움인가요? 재정적 어려움을 그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연기시킬 근거로 간주하지 않았다. And prefer to limit themselves to a narrow concept. 그래서 포괄적 이행 불능에 관해서 좁게 narrow concept, 훨씬 좁게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선호했다. 양 당사자가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종료 사유 여러 정황을 보니까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조약 종료나 연기 사유로 감안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조약은 비엔나 협약 제62조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마법은 지금 리버스색 스탠 조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면 조약의 계속적 이행의 요구가 오히려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중대한 사정 변경에 관한 비엔나 협약 62조는 사정 변경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조약 운용 후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그 법에 의해서 안정적인 못하다면 그런 법에 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사자 형평을 위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적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정의 존재가 당사국의 기속적 동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고 essential basis, 본질적 기초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같은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 이행하여 조약상의 범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경우만 조약의 종료 탈퇴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면은 도대체 그 조약 자체, 조약이 예정하고 있는 의무이행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자, 62조에서는 이제 2항에서 다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국경 설정 조약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원용할 수 없고 사정 변경에 책임이 있는 국가 역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경 설정 관련해서는 사정 변경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국경 관련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정 변경에 책임이 있는 국가, 우리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주장할 수 없듯이 계약의 중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사정 변경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정 변경 원칙을 주장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 원칙은 여러분 민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이게 계속적 의무 관계를 포함하는 장기적 공급 계약이랄지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조약에도 계속적 의무 관계를 포함하는 그런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정 변경 원칙은 서양의 교회법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관습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던 원칙인데요. 실제로 이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어서 조약이 종료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Council Regulation 넘버 33091 Council Regulation은 이게 이사회 규정이죠. 이게 EU 기구의 하나입니다. 이 Council, European Council 하면은 Council of Europe 이렇게 하죠. 유럽 이사회인데 실제로 유럽의 여러 기관 중에서 입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유로피언 카운슬 오브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에도 유로피언 커미션이 있어요. 동맹위원회. 이거는 이제 행정부 비슷한 겁니다.
우리 국가에 비하면 행정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ECJ라고 해서 유럽 사법재판소 있죠. 여기 나옵니다. 이건 이제 EU의 사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사법재판소 그러니까 이사회가 법을 만들면 regulation이라고 해요. 또 여러 영어로 옆에 있는 여러 법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의 결정 여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씨가 뭐 유고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고가 내전에 들어가고 뭐 국가 분열 사태가 발생하고 뭐 잔혹한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었죠. 그 즈음인데 유고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협력 협정에 규정된 무역 특혜를 정지한다. 그런 내용의 이사회의 규정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이사회 규정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 법정에 이게 제소되었어요. 국내 법정에 제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의 규정에 따라서 무역 특혜가 정지되어서 유고 연방산 포도주를 독일로 수입하는 데 따른 관세가 막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되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선결적 판정에서 EC 조약 적용 정지 조치는 사정 변경 원칙에 비출 때 명백한 잘못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그 효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규정이 위법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법상 그 무역 특혜를 정지하는 그런 내용의 규정이고 그것이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판정은 사정 변경 원칙의 적용을 조약의 종료에 직접 적용한 건 아닌데요. 어떤 무력 분쟁 그리고 이제 인권 유린 이와 관련해서 사정 변경 원칙을 잘 활용해서 뭐 유고 독재 정부를 뭐 제재에 실제적 효과도 있고요. 그런 법리를 원용했습니다. 다음으로 fisheries jurisdiction of the court. 그러니까 어업 분쟁에 관한 관할권 분쟁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1900 죄송합니다. 이게 C입니다. 아이슬란드.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1973년도 분쟁인데요. 이게 북해 영역, 북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지도 보시면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에. 그래서 이것이 양국이 뭐 배타적 어업 수역이랄지 해역 관련해서 관할권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면 영국 국내법원에서 처벌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이런 분쟁이 많이 있게 되자 교황 공문을 통해서 합의를 했어요. 자 보면은 1961년 영국과 아이슬란드는 12LE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는 교황 공문에 합의했다. 국제적으로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이 확대된 추세를 보이자 1972년 아이슬란드는 자국 어업수역을 50해리로 확대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였다. 지금 이제 이즈음에는 이제 지금 국제해양법 협약이 많이 교섭되고 협상되고 이제 80년 성안되고 80년대에 이르러서 이게 무슨 발효되기도 합니다만 1961년 합의에는 향후 어업수역 확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ICJ에 회부한다는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1961년 합의를 보면은 이 분쟁 해결 조항이 있어요. 양강수에 합의를 했어. 분쟁 해결 조항에 ICJ에서 해결하자.
자, 이것도 하나의 조약이죠. 합의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ICJ 제소했습니다. 그 1961년 합의를 가지고 아이슬란드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합의는 종료되었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어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국근해의 어족 자원에 대한 지속적 남획이라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1961년 교환공문은 종료되었다. 자, 종료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ICJ에 가서 해결하자. 이 교환공문상의 분쟁 해결 조항도 종료되었고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네. 결국 ICJ에서 이러한 아이슬란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문으로도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중대한 사정 변경. 비엔나 협상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력 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 당사국이 조약을 체결하고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당사국이다. 또 다자 조약의 경우에도 그 가입 당사국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력 분쟁은 발발 자체로 기존의 조약이 종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사국과 모든 조약 관계가 자동적으로 정기적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고요. 비엔나 협약도 역시 그러한 종료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무력 분쟁과 그 조약의 성격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위원회가 아까 그 제너럴 컨벤트, 인권 이사회 제너럴 컨벤트 비슷하게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력 분쟁으로 인해 조약의 종료, 정지, 탈퇴 등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성격, 조약의 주제, 대상과 목적, 내용, 당사국 수, 무력 분쟁의 성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약들은 그 성격상 무력 분쟁 발발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계속된다. IRC 같은 예에 따르면 국제인도법, 무력분쟁법. 무력 분쟁이 발생했는데 무력 분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비합리적이죠.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예상해서 이런 무력 분쟁 관련한 조약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종료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법들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국제인도법 이건 인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이상적인 것이고 무력 분쟁의 발발이 있다고 해서 특히 그러한 경우에 비인도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육지나 해상의 경계조약, 다자간 입법조약, 사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전쟁 상태라고 해서 사인의 권리 이런 침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사인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은 일반적으로 무력 분쟁이 발발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예정되어서 만들어진 법이죠. 국제인권조약, 또 국제형사법에 관한 조약, 국제형사재판소 조약도 이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력 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이 조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국제환경보호조약, 국제기구설립조약, 분쟁 해결 관련 조약, 외교관계 관련 조약. 외교관계 관련 조약도 그렇죠. 무력 분쟁이 발발했는데 외교관계가 무조건 단절되고 서로 대화를 안 하면은 아니면 무력 분쟁 시에도 서로 대화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외교관계 관련 조약도 적용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조약 또는 양국 간 정치적 우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약
이 무력 분쟁과 발발로 정치적 우호 관계는 이제 깨졌는데 그러한 성격의 조약들은 이제 조약이 종료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조약 당사국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경우,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서 문제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항의 표시로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그것이 바로 조약 관계, 양국 간 조약 관계 종료를 의미하느냐? 뭐 그렇지 않다. 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비구속적 합의라는 개념의 것이 있어요. 이 비구속적 합의, 우리 교재 378페이지입니다. 정치적 성격의 조약이나 정치적 우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약, 이런 것들은,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이죠. 죄송합니다. 무력 분쟁의 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성격의 조약은 이제 종료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비구속적 합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과 달리 이건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인데요. 당사국이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의도했다고 볼 수 없는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또는 성명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볼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쪽 이제 신사협정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신사협정을 우리가 이제 비구속적 합의라고 불러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비구속적 합의가 모두 구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약과 같은 형태로 국가 간의 세세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특히 우리가 좁혀서 신사협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1971년 헬싱키 최종협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냉전시대 유럽의 국제질서에 관한 구체적 이유도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회원국들이 국내 그 조약 체결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합의한 조약은 아닙니다. 오랜 협상 끝에 타결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 협정을 보면은 그 협정 자체에 유엔 헌장 제102조에 의한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사협정으로 봅니다. 그 밖에 1991년 제1한국인 후손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 이것도 한일 양국 간에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형식으로 타결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그 내용은 충실히 이행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합의들이 또 오히려 어떤 경우에 더 실효적일 수 있어요. 1997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진 적이 있습니다.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하는데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제 정문식 우리 총리님이 어제서 돌아가셨는데 밀가루세도 맞고 우리 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 남북 기본합의서 이것이 조약이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우리 교재 380페이지 보면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소위 남북합의서에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합의된 합의문서인 바 결국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 당국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1994년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는 적극적으로 그 형식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피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파티즈라는 용어를 피하고 보이스 사이즈랄지 어그리먼트, 컨벤션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어그리드 프레임워크 이런 말을 쓴다든지 결국 이 제네바 합의는 처음부터 조약으로 의도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언어 사용을 통해서 사용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이제 국내 헌법 관련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헌법에는 조약 체결에 관한 국내 절차가 있습니다. 조약의 체결권자는 이제 우리 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고요. 이 조약 체결행위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해서 2001년 헌법재판소 선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는 우리 그 헌법 재판소법에 따른 공권력 행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헌법소원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위반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사는 모든 국가 위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어업에 관한 체결을 공포한 조약 로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체결 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체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결국 그 이 대통령의 이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 절충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르쳤다거나 조약 체결 행위를 통해서 공권력 행사를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 여기에서는 행복, 주거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보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 체제 도입이랄지 이 해양법 질서가 많이 변해 있고요.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 절충하는 협상에서 현재 이걸 그르친다거나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자, 우리 헌법 는 지금 60조 1항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중에 우리 헌법이 보기에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랄지 뭐 그런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요하고 있어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런 조약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헌법 시간에 좀 자세히 공부하시고요. 자, 이 특수한 형태의 조약이라고 해서 최근
그 1세기,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조약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고시류 조약, 뭐 기관간 약정.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행정국가하고 그 국제관계랄지 이 국제법 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행정부 간의 어떤 간소한 협정, 간이한 절차에 의한 협정이랄지 이런 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고시류 조약, 또 기관간 약정이라고 좀 묶어서 부르고 있어요. 헌법 제89조 3호의 예외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만을 거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치는 간이한 조약을 고시류 조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시라는 것은 이제 알린다, 고시. 관보에 고시하는 것이 가장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굉장히 간이한 절차죠. 국무의 심의도 필요 없고 고시류 조약이라고 하고요. 기관 간 약정이라고 하면 정부 내 개별 부처나 산하 기관들이 타국 관계부처와 소관 업무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는 경우 이를 기관 간 약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신사협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기관 간 약정 같이 어떤 개별 부처, 산하 기관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어요. 엄중한 절차에 따른 뭐 조약 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그 양 당사국이 목적하고 있는 소기에 목적하고 있는 바를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조약법에 관해서 한 2주인가요?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예습과 복습을 통해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팅입니다. 예. 보건 위생에 조심하시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